척추와 함께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을 입기 쉬운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연골판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반월상 연고판이라 불리는 연골판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자리한 구조물로서 무릎에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마치 쿠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뼈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무릎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무려 18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정말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겁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네. 다양한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욱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라면 무릎은 우리 기둥을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릎의 구조부터 원장님 좀 살펴볼까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곳을 말합니다. 그중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로 위쪽으로 허벅지 뼈의 볼록한 부분과 아래쪽으로 정강이 뼈의 평평한 부분이 크게 만나서 이루고 있고 앞쪽으로는 동그란 슬개골이 만나서 관절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접시 위에 복숭아가 올려져 있는 모양과 비슷한데요. 허벅지 뼈는 두 개의 복숭아 모양의 뼈가 합쳐진 형태이며 정강이 뼈는 접시 모양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안쪽의 내측 관절, 바깥쪽의 외측 관절, 그리고 전방의 대퇴슬개 관절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에는 무릎 관절 외에도 엉덩이 관절과 발목 관절이 있는데요. 무릎 관절이 더 불안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무릎이 아픈 환자들이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아픈 환자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은 기둥이 되는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 관절막, 활액막, 관절액,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와 뼈가 서로 만나는 부분, 즉 뼈의 끝부분은 관절연골로 덮여져 있으며 다른 관절에는 볼 수 없는 반월상연골이라는 연골판이 관절연골 사이에 끼워져 충격 흡수를 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질긴 섬유성 조직으로 무릎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대로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관절막은 무릎 관절을 감싸고 있으며 관절막의 안쪽 면을 활액막이라고 하며 여기서 관절액이 만들어지고 흡수가 되면서 관절액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관절의 바깥쪽으로는 근육이 감싸고 있어 무릎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무릎 관절을 이루는 모든 구조물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두 중요하겠으나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하면 연골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무릎에는 관절 연골과 연골판이라고 불리는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의 연골이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연골과 연골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관절 연골과 연골판은 비슷한 연골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구조물로서 각각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계시면 무릎 질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뼈의 끝부분을 코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3에서 4mm 정도이며 무릎에서는 허벅지 뼈의 아래, 정강이 뼈의 위, 슬개골의 뒷부분이 관절 연골로 덮여져 있고 아주 매끄러운 유리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찰 개수가 얼음의 5분의 1이라 아주 쉽게 미끄러져 무릎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고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연골 속의 수분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어난 충격 흡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연골의 모양이 일시적으로 변했다가 힘이 빠지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관절액으로부터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확산은 압력에 의해 침투되므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과 무리가 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야 영양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연골의 퇴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받거나 퇴화되면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연골판은 정강이뼈에 얹혀있는 C자 모양의 구조물로 모양이 초생달을 닮아 반월상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앞쪽 끝부분과 뒤쪽 끝부분은 아래에 있는 정강이뼈에 붙어 있고 옆쪽은 관절막에 붙어 있습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부하되는 체중을 방사상으로 퍼뜨려주는 후프 텐션의 기능이 있어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연골판은 단면이 삼각형이어서 비교적 평평한 정강이뼈를 조금 오목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어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며 관절막에 붙어있는 주변부의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관절막에 붙어있는 바깥쪽은 혈관이 통해 있지만 안쪽에는 혈관이 없어 연골판이 찢어지면 바깥쪽은 붙을 수 있지만 안쪽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연골과 연골판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무릎 연골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종수시네 정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등산이라도 가고 싶은데 막. 자기야 지금 등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실천해야지. 내 하나쯤이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지. 알지. 모르나. 그러니까 집에 있지. 좀 있으면 가을인데 이게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나가고 싶어지겠노. 이럴 때 등산 탁 하면 진짜 좋은데. 그렇지. 이놈의 코로나 진짜. 안 그래도 언니 계속 뉴스 보고 있는데 이제 2단계 돌입이래요. 나가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언니 이거 무릎도 안 좋은데 등산은 무슨 아니 무릎 안 좋은 사람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진짜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 이제 곧 반백살이다 반백살. 무릎 관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아니 내 무릎이 어때서? 나 아직 젊거든. 내 나이가 뭐. 아빠들 소리 진짜. 어르신들도 진짜 등산 잘만 하더만은. 아니 자기 원래 무릎 안 좋잖아. 원래가 안 좋으니까 가는 거지. 자기 진짜 그러다 관절염 걸린다 관절염. 내 무릎이 얼마나 튼튼한데. 등산 내가 2년 다녔나? 2년 다녔나? 10년 넘게 다녔다. 내가 등산할 때 얼마나 씩씩하게 잘 올라가는데. 얼마나 소리하고 앉았다. 자기야 무릎 연골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모른다 하더라. 서서히 닳는 거라서 서서히. 그래서 자기도 이미 퇴행성 관절염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우 진짜 요놈의 입을 진짜 퇴행성 관절염 좋아하네 정말. 내가 아직 40대거든. 40대. 아직 멀었거든. 자기 허구날 좀 상당히 이제 그렇게 무릎에 안 좋다고 해도 걸레질 내가 하지 말라고 무릎에 안 좋다고 걸레질 하지 말라고 해도 물걸레 청소기 안 쓰지. 소파에 좀 앉아라. 앉아서 생활하라고. 소파에 앉고 이런 데 의자에 앉고 해라 해도 양반들에게 바라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릎에 안 좋은 거 다 하잖아. 맞네. 그런데다 언니 등산 못 간다고 답답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발 걸레질하고 그러면 이 무릎이 남아나겠어요. 관절이 다 닳지. 저는요 쉬면 병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지런한 이 게으른 두 사람과는 완전 반대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정말. 청소라도 해야지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나 그러면. 아유 몰라. 퇴행성 관절염 걸려가지고 인공관절 수술 한다 하면은 뭐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지. 저래 걱정해줘도 남편 말에 콧구멍 넣는다 그거. 됐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업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다. 아이고 아니 참. 근데 언니 진짜 오빠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릎 연골은 절반 이상 달아도 못 느끼는 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다니까. 언니 나이랑 무릎이랑 생각해봐라. 나중에 정말 수술해야 돼 싶다. 그러니까 아휴, 내보다 나이 8살이나 많으니까 자기 몸 자기가 더 아끼고 관리하고 그래야지. 저래 막 쓴다 저래 막 쓰니까 아유. 난 10살 친구. 나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건데. 진짜 내세울 게 그렇게 없나? 내세울 게 그렇게 없나?
와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정말. 그래 그러면 그렇게 나이 어린데 내한테 앞으로 누님이라고 불러라. 알겠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누님. 아이고 어련하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빠 네. 좋은 점이 있네. 뭐가? 정말 오빠 말처럼 그 무릎이 연골이 다른 거 티가 난다 안 난다를 언니를 보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 이런 좋은 방법인데 나랑 10년 차이가 나니까. 오늘따라 무릎이 좀 쑤시네. 진짜 운동으로 좀 풀려줘야 될 것 같은데. 운동으로. 돌려차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야 자기 아주 쌩쌩하네. 저기 관절염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한번. 언니 관절염 아닌 거 해봐. 같아요. 해봐. 관절염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관절염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무릎 연골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살짝 헷갈려요. 이 네. 문제 정답 두 분 올까요, X일까요?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오늘 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릎의 연골이 절반 이상 마모가 될 때까지 뭐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정답은 X란 얘기죠? 그렇죠. 아니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이 간과 췌장을 뭐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암에 걸려도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듯이 네. 이 무릎 연골도 절반 이상 마모가 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원장님 누가 정답이에요? 예, 이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연골판에도 바깥쪽에만 혈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 70% 정도가 다를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연골판이 많이 벗겨지면 연골 안쪽의 뼈에 압력이 가해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연골판 또한 안쪽에는 신경이 없어 안쪽에 파열이 있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절 연골은 70% 정도 다를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만큼 평소 무릎을 잘 관리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올여름에는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여러 차례 닥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무릎이 좀 쑤시고 아프다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계신데 원장님 이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꽤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무릎뼈나 연골, 연골판, 인대 어디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무릎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서 아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며 연골판과 인대 손상으로 인한 슬레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 바깥쪽 구조물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염, 건초염, 점액양염이 있을 수 있고 류마티스 또는 통풍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골판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인 연골판 파열과 연골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은 각각 다른 질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골 파열이 오래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판 파열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정상인 연골판이 외상으로 인해서 찢어질 수 있으며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은 연골판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큰 외상이 없이도 연골판이 찢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비틀리면서 과도한 혈전력을 받게 되면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십자인대 손상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은 무릎이 조금 부딪히거나 삐끗하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으며 꼭 다치지 않더라도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연골이 닳아서 아프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 진행 과정의 일부로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으로 인해 연골판으로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골판 조직이 변성하고 약해져서 쉽게 찢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급성 외상성 파열은 대개는 다친 순간 무릎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간혹 다칠 때 뚝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과 붓기가 심하지 않지만 밤에 자고 일어난 후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어 어딘가는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지낼 만한 상태가 되는데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퇴행성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아프기 시작했던 정확한 시점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상의 발생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가벼운 외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없어도 MRI상 우연히 파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파열이 있으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에 오르내릴 때 무릎에 증가된 압력이 파열된 부분을 자극하여 통증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평지보행 시에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무리를 하게 되면 무릎이 부을 수도 있겠고요. 파열된 부분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운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걸림 또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골판 파열의 매우 중요한 소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골판이 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또 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원장님.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연골판의 파열은 엑스레이로는 또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나이와 직업, 활동 정도, 외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진과 같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를 눌렀을 때 통증을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검사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로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단순 방사선 검사와 MRI, 그리고 진단 내시경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찍어보게 되는 사진인데요. 하지만 엑스레이 사진에는 연골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이유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뼈의 질환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뼈가 튀어나오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퇴행성 관절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골판 파열 환자의 엑스레이와 MRI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상 뼈가 매끈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 정상이지만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연골판이 가로로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는 MRI를 찍게 되면 연골판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연골판이 까맣고 또렷한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정상 소견이 되겠고, 오른쪽 사진처럼 까만 연골판 안에 하얀 선이 들어가 있다거나 모양이 일그러져 있다면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MRI를 찍게 되면 연골과 인대의 이상도 확인할 수가 있고 무릎의 무릎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내시경 검사는 관절에 카메라를 넣어 관절 속을 확대해서 직접 모니터로 관절 내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국소 마취 후 5mm 정도의 절개 후 카메라를 삽입하여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골판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MRI보다 더 정확하게 연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피부에 절개를 시행해야 된다는 점과 후방 십자인대처럼 카메라가 닿을 수 없는 곳의 구조물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찢어진 연골판을 보게 되면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찢어진 형태가 선명하고 주변의 출혈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수평 파열이 흔하고 연골판이 나풀거리거나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판이 이렇게 생긴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원장님, 그런데 연골판 이 파열 때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해요. 그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뭐 수술보다는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통증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파열의 경우 1차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것은 통증이 조금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파열의 크기가 작으면서 바깥쪽 3분의 1 부분이 찢어진 경우 무리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찢어진 부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압력이 증가되는 자세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피하고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나 근이완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찢어진 부위가 더 잘 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1cm 이상의 젊은 나이의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치료라 하면 무릎 관절 주위 피부에 5mm 정도의 구멍을 2-3개 정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관절경 수술 기구를 통과시킨 후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진 부위가 봉합이 가능한 부위라면 실로 꿰매주는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겠고, 봉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면 찢어진 부위를 정리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부분 절제술은 연골판이 찢어진 부위를 부분적으로 조금만 제거하는 수술로 가능한 성한 부위를 최대한 남기는 것이 좋겠고, 모양 또한 원래 연골판과 비슷하게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연골 사이에 끼어있는 연골판이 찢어진 것이 관찰되며, 오른쪽 사진은 찢어진 부위를 매끈하게 정리하고 난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연골판이 너무 심하게 찢어져 있는 경우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후 연골판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봉합술은 잘 붙어만 준다면 연골판을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혈관이 통하고 있는 연골판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서 단순히 찢어졌을 경우 시행하게 되며, 성공률은 약 70%가량 되며, 봉합술을 시행했지만 붙지 않게 되면 연골판을 다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여 사진과 같이 먼저 찢어진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이 가능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옷감을 꿰매듯이 찢어진 연골판에 실을 통과시킨 후 묶어줍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수술 6개월째 연골판이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무릎에서 뭐 따닥 또는 이렇게 뚜둑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원장님,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리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이 아프고 쉬면 호전되는 것입니다. 중기가 되면 무리하지 않더라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집니다. 계속 더 진행되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더 심해지면 걷지 않을 때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흐린 날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뻣뻣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 이후부터는 관절이 O자형이나 X자형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다 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느 시기에서든지 무릎이 부을 수 있으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만의 특별한 증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적은 근육량과 폐경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며 비만인 경우에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다친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거나 무릎에 병을 오래 앓은 후유증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사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뼈의 모양이 매끈하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게 정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가 되면 골격이라는 뼈가 조금 튀어나온 소견이 보이며 관절 간격이 좁아져 보이게 됩니다. 연골 안쪽의 뼈가 딱딱하게 변하여 보통 뼈보다 더 하얗게 보입니다.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뼈가 더 튀어나오고 관절 간격은 더욱 좁아져 뼈가 거의 닿을 것처럼 보이고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뼈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사진에 나타난 모양에 따라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를 알 수는 있지만 증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환자는 매우 아픈데 사진상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어떤 환자는 심한 관절염인데도 실제로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초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무릎을 덜 쓰고 쪼그려 앉거나 뛰는 등의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무릎을 아껴 쓰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무릎 보호대나 지팡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릎에 열감이 있다면 냉찜질이 좋겠고 평소에는 따뜻한 온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 비술적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나 근위 환자를 사용하는 약물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소염 진통제의 경우 흔히 진통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고 복용을 거부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
관절 안의 염증을 감소시켜 화학적 마모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춰주므로 무작정 복용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로는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하이알루로닌산은 관절액의 주된 성분으로 이것을 관절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주간 맞으며 대개 6개월 간격으로 맞습니다. 일종의 관절 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절의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영양을 공급하며 노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DNA 주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은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DNA 조각으로 물과 결합하면 부풀어 올라 젤리 같은 겔 상태로 변해 점탄성을 가지게 되어 관절의 마찰을 줄여 통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에서 설명해 주신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원장님. 네. 이 수술 방법도 제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혈액으로 닳아 없어진 무릎 연골을 되살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는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미세천공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로 알려진 연골 재생술, 그리고 휜다리 교정술로 알려진 절골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습니다. 관절 세척술 또는 변연절제술은 관절경으로 너덜너덜한 관절면이나 연골판을 다듬거나 제거해서 매끄럽게 해주는 수술로 손상된 연골의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초기 관절염에 유용하나 피부에 조그만 구멍만 2-3개 정도 뚫고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 큰 수술이 두려운 중기나 말기 관절염 환자에게서도 증상 완화를 기대하며 1차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세천공술은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연골이 거의 다 벗겨진 부위에 구멍을 만들어주면 그 구멍 안쪽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흘러나와 피딱지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골수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연골로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생되는 연골은 원래의 유리연골과는 조금 다른 섬유연골 또는 유사유리연골이 되겠습니다. 연골 재생술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농사에 비유하는데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 수도 흉년이 들 수도 있듯이 아래 왼쪽 사진처럼 연골이 비교적 잘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멍이 난 부분에서만 연골이 조금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생 능력이 좋은 젊은 환자들에게서 더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주사 치료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미세천공술과 거의 유사한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미세천공술은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나오게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고 줄기세포 치료는 내 건 아니지만 나의 연골로 재생될 수 있는 제품화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몸속에 줄기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품화된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 재생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태아의 탯줄에 들어있는 혈액에서 분리 배양한 것으로 유리연골로 재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상안부의 연골을 깨끗이 정리하고 미세천공술 시보다 좀 더 큰 구멍을 만들어준 뒤 줄기세포를 넣어주고 1년 6개월 뒤 정상 연골과 매우 유사한 연골이 잘 재생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이 그러하듯이 무릎의 연골판 연골 질환도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주기적인 경과 관찰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큰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안 아프게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시면 일단 휴식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무릎 통증을 날려버리시길 바라며 또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은 스스로 재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네, 무릎이 아플 때 파스나 찜질 등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정형외과 전문의